2023년 12월 8일입니다. 2차 태평양전쟁 진주만 공습 맞죠? 12월 7일인가 8일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관련된 날짜입니다. 좀 전에 김하성 관련된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어 갖고 오늘도 사실은 저거를 할 생각이거든요. 12월 7일이군요. 1941년 12월 7일입니다. 제가 7일하고 8일 헷갈렸네요. 이 김하성 관련된 사건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 혹은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폭력, 문학,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체육회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 해병대, 극기훈련센터 한다고 하는데 대한체육회장 그 새끼도 좀 도라이죠, 도라이. 그러니까 도라이이기도 하고 이제 옛날 꼰대죠, 꼰대.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체육회라든가 어쨌든 체육계의 기성세대들, 꼰대들 이런 놈들은 주로 뭔가 하면 된다 시대, 정신승리 이런 거, 조폐건 착취를 하건 성범죄를 하건 아니면 뭔가 두들겨 패든 해갖고 성과만 내면 계속 국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지극히 국수주의적인 엘리트 체육의 쩐 놈들입니다. 이기홍이나 그런 새끼들 포함해서 지금의 대다수의 체육계에 소위 원론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물론 아주 소수의 좀 생활체육 중심의 그런 경우도 종종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일 일단은 야구든 축구든 뭐든 어릴 때부터 이제 이 폭력 문화, 그러니까 이제 기수 문화, 그래서 집단 얼차례를 준다든가 때린다든가 아니면 괴롭힌다든가, 그냥 이게 현지업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긴 그렇습니다. 현지업이 폭력적이라는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걔가 LG인가요? 프로농구단 감독을 하면서 심판들한테나 아니면 선수들한테 하는 경기 중에 하는 욕설이라든가 말 행동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꼭 현지업만의 문제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이 폭력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해오고, 그런 애들 중에서 이제 조금 잘 나간다는 애들 중심으로 이제 서열이 지어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현지업이 하나랑 조금 못하는 애들을 묶어서, 예를 들면 고대나 아니면 서장훈이 하나랑 못하는 애들 몇 개를 묶어서 연대로 이렇게, 이게 이제 진학과 연결되고, 그렇게 간 애들은 조금 운동 좀 하다가 다시 그냥 고대생 연대생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졸업해갖고 어떻게 살든 그렇게 입시를 대신하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일종의 돈과 폭력과 엘리트 스포츠가 계속 뭉치고 연결되고, 거기에 이제 금메달 우선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합쳐진. 그러니까 이제 김하성이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현지업이 누굴 때렸느니 안 때렸니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문화가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차원에서 김하성 사태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죠. 지금까지 나온 팩트는 임혜동이 본인이 얼굴 공개했으니까 임혜동이라는 애가 이제 1년 후배인데 넥슨 뭐 그 다음에 키움이겠죠. 뭐 어쨌든 뭐 그 운동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되든 선후배 관계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임혜동이는 뭐 한 2년 정도 저기 운동을 하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 부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실력이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야 뭐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김하성의 소속사에서 로드 매니저 뭐 미국에서 뭐 그걸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 2년 전 12월에 뭐 한국에서 이제 뭐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어갖고 뭐 그래갖고 폭력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4억 원을 주고 합의했다. 그러면 김하성이 임혜동한테 4억 원을 주고 그냥 그리고 요 일은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끝낸 거예요. 왜냐하면 뭐 메이저리그 진출도 있고 여러 가지 김하성으로부터는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비밀 유지 의무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거. 거기까지는 뭐 서로 인정하는 바고. 근데 왜? 그러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고 그 로드 매니저를 계속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헤어진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은 관련이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임혜동 얘기는 김하성이 비밀 유지 의무를 조금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좀 뭐 떠들고 다녔다 이런 얘기가 잠깐 있는 것 같고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는 이제 그 김하성은 임혜동이가 계속 협박을 했다. 4억을 줬는데 뭐 계속 협박했다 이런 부분 같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임혜동의 주장이고 김하성이가 그런 건 없었다. 단 2021년 내에 12월에 그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에 4억 원을 줘서 합의했고 어쨌든 그땐 그거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한 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 대체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잘 나가는 선배가 있었는데 예전에 뭐 학교 때든 또는 국내에서 이 프로 때든 그냥 예전처럼 관행적으로 좀 때리고 뭐 얼차려 주고 이런 것들을 그 이제 과장해 갖고 돈을 뜯어내려고 임혜동이 그랬을 수 있다. 그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뜯어낼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공갈 미수죠. 그러니까 김하성 쪽은 김혜동을 공갈 미수로 고소를 한 거고 저 고소인 조사를 받은 거고 이제 임혜동이가 조사를 받을 때가 됐겠죠. 근데 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폭력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우리 사회의 이 엘리트 체육의 문제, 프로 스포츠, 그러니까 학원부터 대학 프로로 연결되는 이 고리, 사슬 속에 폭력, 뭐 집단, 폭력 문제, 얼차려 문제,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사실에서 제가 이제 잠깐 거기 뭐 가려고 했던 스포츠 윤리센터에서도 그런 거를 고최숙현 선수의 문제를 포함해서 그 폭력을 줄이고자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지만은 결국은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소위 체육계의 기득권자 그 꼰대 새끼들이 결국은 다 반대하고 거부해갖고 지금도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고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제 좀 뭔가 조금 좋아진 것이 있다고 조금 좋아지지만은 아직도 역시 뭐 그냥 거기서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하면 이기용을 포함한 이 지금의 체육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전향적으로 이런 문제들에서 보다 더 폭넓고 깊은 대안을 내놔야 되지만은 해병대 극기훈련 국대애들 보내는 그 꼬락선을 봤을 때는 그냥 아직 멀었다. 무슨 그 국대애들이 정신력이 썩어 빠져갖고 금메달을 못 따 이 얘기잖아요. 웃기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좀 더 과학하고 객관화되고 좀 더
이 선수 중심의 생활체육 중심의 체육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끔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이런 형태 기초 종목 위주로 뭔가 하면서 이런 좀 더 포괄적인 얘기를 대한체육회나 기득권자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단기간적인 어떤 성적이라는 거 그게 또 지들이 이제 뭐 정치적으로 또 어디로 가든 뭐 하든 자신들의 이권과 즉 똘똘 뭉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 하에서 김하성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이건 예전에 몇 년 전에 강정호 문제하고 좀 다른 거죠. 강정호는 지가 이제 술 처먹고 음주운전에 뭐 뺑소니 했으니까 그거는 지가 지 개인 생활의 문제지만 이거는 뭔가 이 고질적인 체육계 내의 폭력적인 어떤 문화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이 잘못했다 그 부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다. 전체적인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형태의 뭐 공갈 네가 이 학폭을 했네 안 했네 계속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학폭을 한 애도 있고 또 반대로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지금 좀 프로에서 잘 나가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막 섞여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차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김하성으로서도 어쨌든 이 골든글러브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려고 하면은 국내에서의 이런 문제들이 본인이 잘못했던 잘못되지 않았던 어쨌든 깔끔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아니 저희가 무고하고 진짜 협박을 당했다면 거기에 대한 엄정하게 원칙 있게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벌어졌던 그 영등포의 재력가 살인 사건, 살인 교사. 근데 약간 그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 건물주를 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옆 건물에 있었던 조 씨라는 사람이 그 김 씨라는 사람을 사주해 갖고 죽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요번에 이제 CCTV를 복원해 포렌식을 했더니 CCTV에 그 사주하고 아니면은 또 이 혈흔 같은 걸 닦는 게 다 나왔나 봐요. 이 조씨란 살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경찰의 수사를 너무 뭐라고 하나 우습게 봤나 봐요. 그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은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가 그거를 다 삭제한 거 아닙니까? 그거 너 왜 삭제했니? 근데 실제로 보니까 사주에는 음성이 다 녹음돼 있더라. 어떻게 죽여라. 그리고 이제 또 혈흔도 지가 막 닦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 조 씨란 사람이 관련돼 있을까는 어느 정도까지는 소명이 됐으니까 구속은 될 것 같고. 다만 어느 정도 그 개입의 수준이 예를 들면 진짜 영등포 일대의 재개발 비리와 재개발 이권과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조 씨란 사람한테만 연결이 끝날 거냐 아니면 뭔가 더 깊은 다른 어떤 배후 세력이 존재하느냐 이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연결고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 씨가 그 살인 사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한 것 같고 지금 상황은 그 다음은 이제 경찰이 더 수사를 어떻게 더 깊이 확대하느냐 그건 더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건 조금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 그 대리모 출산 관련된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
아이를 얻은 60대가 이제 주범인데 경기도 평택시에서 3명인데 거기 브로커, 그러니까 이 대리부, 그러니까 친부, 그 아이의 이 아이의 정자를 있는 친부가 있고, 걔가 60대고, 대리출산 브로커가 52세 여자애가 있고요. 그리고 대리모 38살짜리가 있고 또 다른 뭐 몇몇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2016년 9월에 이 벌어진 일이 이제 이 대리모 38세 되는 이 건이고, 그러니까 몇 살이 6살이겠죠. 지금 5살, 6살 되겠죠. 5천만 원 정도 된 것 같고, 이 경우는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출생했는데 그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면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가 있는데 신고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이 신고가 됐고 뭐 정상적으로 아이를 키웠다고 하면은 이게 될 리가 없죠. 대리모인 게 밝혀질 리가 없죠. 근데 얘들은 호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두 아이를 브로커를 통해서 또 셋을 키우고 있어요. 대리모가 이제 30살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이게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매매죄입니다. 이 17조 1항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면 이 60대 이놈은 지가 얘기하기를 제가 55입니다. 54입니다. 이 60대 이 범인놈은 아주 장성한, 뭐 30살 넘은 장성한 자식들이 몇 있다고 합니다. 야, 지금 네가 손자를 볼 나이인데 이걸 왜 이렇게 대리모 때 출산을 하고, 그리고 왜 애들 주민등록을 안 했어? 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안 했겠습니까? 셋이나. 애가 셋이 있어요, 자기 집에. 예? 근데 애들은 주민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다른 그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얘들이 있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게 뭐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여러분과 제가 금방 뭐 유추할 수 있듯이 대체적으로 이거는 그 장기 밀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아동 매매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5천만 원을 주고 서로. 그런데 왜 그 다음의 액션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뭐 그 동남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장기 밀매나 이런 거, 특히 비싸게 받는 게 아이들의 피부, 아이들의 심장, 이런 것들입니다. 애기들 심장은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좀 비참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너무 참혹하고 비참한데 그 아이들이 그냥 뭐 소위 말하는 나무 토막으로 하고, 여러분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비싸게. 특히 이제 다른 부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게.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로 이용했어요. 왜냐?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얘는 지금 병원 출산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얘들을. 어쨌든 어디엔가 6살, 7살, 8살 그때쯤에 제일 잘 팔릴 때 팔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를 진짜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일종의 거래하는 브로커들을 또 잡아야 되겠죠. 이게 그냥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재작년, 작년에 아이들이 미등록 아이들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게 조심스럽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미등록 아이들의 문제가 다른 문제보다는 이 경우, 즉 아동 장기 밀매라든가 이런 이게 심각하게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수사를 통해 확대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뭐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웃긴 거죠. 35평 기준으로 층간소음 8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인상된다고요. 실제로 그 이제 층간소음 방지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설사 이런 애들은 부담 안 져요. 왜? 어차피 분양가 올리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뭡니까? 건설사라든가 얘네들 진짜 돈 벌어 먹는 놈들이 원가 공개를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분양가를 올리고 해갖고 막대한 이득. 그러니까 말하자면 빚을 내서 그렇게 또 악성 미분양이 생기면 또 빚내 갖고 집사라고 정부의 소위 말하는 이 발전론자들이라든가 정치인 놈들, 특히 지금 정권의 이 도라이 새끼들, 이런 놈들이 뭐 합니까? 빚내고 집사라고. 그러니까 가계부채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빚으로 이 거대한 아파트의 공화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근데 저 아파트들은 몇십억씩 해갖고 저 같은 사람도 못 삽니다. 전세도 못 삽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들이 올라갔고 결국은 이 콘크리트 공화국을 유지하는 여기에 쓰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빚을 내서 또 분양가 올려서 뭐 하는, 이런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이 관료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놈들은 하등 그 전응아들, 머저리들밖에 없는 건지. 아니죠.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고도의 채무공화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오히려 제가 바보일 수도 있죠. 미국의 캠퍼스 라스베이거스 대학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엔 텍사스주에서도 발생해 그랬습니다. 뭐 무조건 한번 터졌다고 하면 6명, 5명, 6명 죽는 건 얘네들 우습습니다. 그냥 자동소총, 반사전소총으로 드르륵 갈기고 총 쏘고 그러니까. 이번 이제 라스베이거스 사건은 이 교수직에 지원한 67세 남성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직장을 잃고 교수직을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건데, 뭐가 어떻게 됐든 미국은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총이 너무 많아서 누구나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수틀리면 갔다가 다다닥 뭐 이런 거겠죠. 참 미국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국 얘기 하나 더 하면 노숙인만 연쇄살인하는 남성이 검거됐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참 미국 LA 경찰이 노숙인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제리드 조지프 파월이라고 하는 33살짜리를, 얘는 이제 26, 27, 29일 날 3일에 걸쳐서 노숙인들 3명한테 총격으로 살해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노숙인들을 그냥, 그러니까 벌레나 쓰레기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 매춘부, 성매매 여성들만을 노려서 사회를, 거리를 청소한다는 미명하에 연쇄살인을 하고 다니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노숙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연쇄살인범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죽어도 사실은 누가 수사를 해줍니까? 그냥 어디 죽었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죽이는 건데 총으로 쏘니까 이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글쎄요. 워낙 이 파월이라는 놈이 절도나 살인 같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숙인만을 대상으로 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어떤 범죄를 하다가 결국은 노숙인을 상대로 하는 연쇄살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뭐 유영철 같은 경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잡스러운 범죄들을 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살인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 갖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이 사건의 어떤 일면만 봐서 그런 거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서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